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은 탈북민의 증언과 합동신문의 전문인을 모시고 진실을 최대한 밝히는 데 회의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증언을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책 씨는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시로서 강원도 고성 정도의 작은 시로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사건 발생 시 입소문이 단시간 내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약 40일 전에 김책 씨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화를 통해서 북송된 2명의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책 씨에서는 3일도 안 돼서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사실은 김책 씨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하여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오징어잡이 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에 남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문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5가구 탈북 시도자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하여, 이것은 이제 탈북 시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증언에 의하면 문정권의 거짓말은 여러 정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17톤 오징어 배를 승선하는 인원은 당 비서와 보위부 협조자가 반드시 동승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조업 선박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17톤 오징어 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19명이 아니라 통상 10여 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미 이 사진은 과거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이 사진 안에 어떻게 조업하는지 모양이 그려질 것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조업하는 위치도 각 개인별로 선장이 지정해주고 지정받은 위치는 자의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업 후에는 오징어 건조대를 개인별로 관리하며 자신이 잡은 오징어는 자신이 직접 건조 관리하고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건조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북한의 조업 실태를 소설을 쓰듯이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서 살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라, 한국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하니 이 역시 비극적이지만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조업 선박에 칸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에 각자 한 사람씩 가서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와 같은 얼기설기되어 있는 이곳이 건조장인데 이곳에 개인별로 할당돼서 여기다가 오징어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갈까 봐 이 건조하는 것을 절대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밝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선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혈흔이나 흔적이 안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어선과 선원을 검역하고 소독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 3명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검역하고 소독을 한 사람들은 우리 국립검역소 4명, 농축산검역소 5명이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77척의 납포 어선 중에 국정원이 요청을 했었던 것은 이번 사건하고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삼척항 그 사건 2개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납포되고 난 뒤에 3시간 25분 만에 그 일단 먼저 군경을 먼저 소독을 했고 우리가 그 어선을 끌고 온 군경부터 소독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어선 2사람을 소독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어선을 다 소독을 했다는 겁니다. 검역하고 소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당시 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선원들의 옷이나 신발에도 혈흔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 검역과 소독을 실시하면서도 살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독을 할 때도 그런 흔적이나 혈흔이나 이런 흔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우리 직원들의 진술과 지난 2019년 11월 8일 통일부에서는 브리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혈흔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배에 아마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진술은 현장에 우리 있었던 직원들과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 거다. 한쪽은 거짓말이다. 그 한쪽은 누구겠느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그 브리핑이나 장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또 문정부는 그 당시에 북한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할 경우 북측 입장에서 증거 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현장 감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거 훼손 우려 때문에 현장 감식도 하지 않은 정부가 국정원이 직접 요청을 해서 검역과 소독을 실시를 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 그 살인 혐의를 찾기도 전에 검역과 소독을 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증거 훼손의 걱정 때문에 손을 안 댔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검역을 하고 소독을 했다는 것은 증거 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술이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하에 명확한 범죄의 증거도 없는 북한 선원들을 검역과 소독으로 증거를 없애고 북한에 소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오늘 하나씩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법무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강제 북송 직전인 11월 7일 정오에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법리 검토 결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들을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는 강제 북송 뒤에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와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탈북자 북송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법무부 측 인사는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하고 고문 방지 협약 제3조에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유관 부처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던 결국은 강제 북송 매뉴얼 그런 작성 사업을 결국은 중지하고 흐지부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무부는 당시 합동신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북송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주무부처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그들의 반대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용 전 실장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두 번째, 정의용 전 실장은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납치해 북한 국가안전법에 넘기려고 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갔습니다. 당시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나상용입니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북한에서 저지른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북한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이루어진 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벌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그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 선고가 있은 후 당시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순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여부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정 실장과 민주당은 어민들을 법원에 넘기더라도 이들이 배에 있는 혈흔을 다 지웠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으므로 무죄가 날 것이 명백했다. 그래서 지금 강제 북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배에 여러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통일부 부대변인은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강제 북송했느냐라고 비난이 거세지자 흉악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드러난 데 의하면 당시 정부는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어선을 소독한 검역관들도 혈흔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당시 흔적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흉악범이라고 법적으로 판단할 증거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그때는 이런 소리하고 지금은 또 저런 소리를 하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이 논리가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은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나라, 생명 존중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 국무부, 유엔 등도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인권 우려 및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국내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전 정권과 민주당은 별일 아닌 듯 판단하고 있어 보이는데 생명과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함에도 그 사건에는 그런 고려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탈북, 귀순 후 강제 북송은 죽음인데 탈북해서 한국으로 올 이유가 있나고 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월 6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첫 회의 때 말씀드린 금년에 있었던 3월 8일 NLL 라마 사건도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조사 기간, 조사 방식과 인계 방식 등등이 철저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벌인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TF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중앙합심요원으로 15년 정도 이상 근무한 그 전문가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만큼 탈북자에 대한 지역 합심이라든가 중앙합심 등 합동신문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그런 합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간담회 이후로 결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 16명을 선상에서 집단 살육할 수 있는 그런 흉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 주민들의 그 정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해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게 될 또 심화될 국정원 조사나 검찰의 조사 내용들을 이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에 따라서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살다고 온 분, 그리고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안전 보위부 해양경비대 그런 관계자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산 탈북을 했던 그런 분들을 저희가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틀 동안에 무려 27명이 관련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오신 세 분을 오늘 여기에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탈북민들이 일치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북에서 우리가 그 수십 년을 살면서 16명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육한 그런 어떤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가령 한다고 쳐도 그 뒷감당은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살면서 영화가 됐던 어떤 드라마가 됐던 컨텐츠조차도 인간을 갖다가 살육하고 이렇게 그 폭행하는 그런 엄청난 그 엽기적인 살인에 대해서 전혀 스크린에 나올 수도 없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벌어지겠는가. 이건 정서적인 문제고요. 이 세 분들은 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바다에 출입하고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오늘 질문 주시면 충분히
접근을 아마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이 흉악범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잊지도 않는 그런 범죄를 이제 낙인을 찍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북한이 지금 까딱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 처형됐죠. 북한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뭔가라도 대꾸질을 할 겁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에 내다 세워가지고 살아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첫 이제 나오신 분들 통해 가지고 좀 더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세상에 정말 다양한 범죄가 나온 이런 자유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엽기 소설에 그걸 갖다가 우리 탈북민한테 넘겨 씌운 이 전대미문의 인신 재물, 인신 공양 사건의 진상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2016년 9월에 저도 역시 서해 바다로 저는 수영을 쳐서 왔고요. 저는 말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위해서 저는 얼굴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실제 뭐 보이부에 있었고 그건 뭐 정부기관을 통해서 또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규정과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에 16명, 그러니까 2명까지 하면 18명이 탈 수 있는 선박이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육해 운송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몇 톤짜리 배에는 몇 명이 타고 몇 톤짜리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는 뭐 길이가 16m, 높이가 3.7m, 높이가 뭐 2.85, 이런 배에는 18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원래 해안 경비대만 보던 것이 보위부도 바다 출입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나갈 때 보위부와 그리고 또 이제 무력부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선원증과 바다 출입증이 있어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명이 탈 수 있는, 정규 인원이 탈 수 있는 선박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태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북한이 뇌물 행위를 농후한다고 해도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바다를 나가려고 하면은 뭐 오징어 철되면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도 사람이 18명이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뭐 거기 나가서 놀러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다 그러면 고기는 어디다 놓고, 고기 잡을 때 18명이 어디에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원래 시점부터가 좀 말이 좀 안 됐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어떤 분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지발이 하신 분이. 파리도 잡을 때 소리가 나는데 사람 잡을 때 소리가 안 나겠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소리가 안 나겠느냐? 아무리 16명을 2명에서 조용히 죽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배 자체가 16명이 18명이 탈 수 없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뭐 바다도 봤고 그리고 또 백공구라는 것에서 한국 드라마도 통제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애초에 시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동해바다를 통해서 울릉도로 입국한 박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지역은 이분들이 떠나신 것 같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제가 떠나서 제가 3일 만에 해상 38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울릉도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철저히 음모고 김정은한테 바치는 인신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에서 10년 넘어 배를 탔습니다. 순 동해바다에서만 탔고, 그래서 저는 동해바다에 대해서 거기서 뭐 족배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다 출입 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손금 뻗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올 때도 처음에는 일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다 하게 되면 청진에서 일본 오타루까지 450마일입니다. 그러나 청진에서 울릉도까지 가자면 직선거리로 240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떠났다는 김책에서 울릉도까지 38 군사분계선까지 가게 되면 직선거리로 120마일입니다. 그럼 이틀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위험보다
역시 제가 오는 도중에 원산에서 북한 경비정이 출발하게 되면 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원산에서 직선거리가 135마일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 의뢰정이 아무리 속도 빠르다고 해도 30노트라고 해도 제가 있는 위치까지 오자면 4시간을 와야 됩니다. 해리가 뜨지 않는 이상 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합신조사에서도 왜 직선거리로 안 오고 네가 온 GPS 경로를 따라보니까 직선이 아니고 일본 쪽으로 되돌아왔던데 이게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되돌아왔냐 해서 제가 이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자면 제가 울릉도로 타고 온 배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 정도 배에 3명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저는 이 배가 16m라고 하는데 저는 이 16m라는 게 미도가 안 줍니다. 저는 기껏해서 한 12m? 그 정도 되지 않고 높이도 이게 지금 2.85m라고 하는데 저는 기껏해야 2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19명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보면 북한에서 선칙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선칙이라는 게 이자처럼 홀림 낚시 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저를 현장에서 배를 따가지고 여기다 늘어놓습니다. 한 며칠씩 합니다. 그리고 한교 사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꾸겠다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손치기 할 때 보면 제일 잘 잡히는 곳이 선미 쪽입니다. 선미 쪽. 이 앞에다 물풍이라는 걸 펴놓는데 말하자면 닭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가 밀리지 않게끔. 근데 오징어 잡이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뒷자리가 선미가 제일 잘 잡힙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잘 잡히고 이 옆에 현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잘 안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뒷자리는 뭐 선장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배에서 실세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앞에는 갑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양옆에는 진짜 외부 인원을 태한 그런 분들이 타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다가 여기가 자리 폈다고 해서 가서 하고 바다는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탔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이 셉니다. 더구나 선장의 말은 하늘입니다. 절대로 자리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때 보게 되면 저는 기껏해서 여기 10명이 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한 8명 정도? 왜냐면 1인당 여기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많이 타게 되면 낚싯줄이 서로 엉킵니다. 오징어를 잡을 때 자체가 수심을 30-40m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도 밑에서 흐르니까 막 줄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줄이 서로 엉켜서 낚시를 못합니다. 더 태우고 싶어도 못 태웁니다. 그래서 8명 내지 10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뉴스도 봤는데 뭐 선수 선미에서 감시하던 사람들을 뭐 도끼야 망치로 뭐 죽였다 하는데 저는 그럼 그까지는 뭐 소설이라고 해서 믿는다 합시다. 자, 죽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에 총 19명이 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이 2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는 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나머지 17명이든 뭐 2명 중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13명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들어가 있습니다. 참 자체가 그렇게도 안 됩니다. 제가 타고 온 배에도 4명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죽였다 합시다. 죽였는데 그러면 살구머니 들어갑니까? 더구나 밤에 했다는데 그럼 첨벙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버리게 되게 됩니다. 근데 소리도 없고 그럼 나머지 13명이 2명씩 불러냈다는데 그 2명씩 불러서 돌아오지도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의 장단 칠 때까지 자기 죽음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다에서 제가 이철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보입에서 이렇게 출항시키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옛날에는 여기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987년도에 김만철 씨가 저처럼 청진에서 50톤짜리 청진호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북한 역사상 온 가족이 남쪽으로 탈북한 건 처음 돼가지고 그때 당시도 보게 되면 청진항 보이부, 청진시 보이부장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는 여기로 말하면 경찰, 북한 안전부에서 바다 출입을 받습니다. 자, 오늘 내가 바다 나가겠어
왔습니다 하고 안전대에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나오고 했는데 김만철 씨가 온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도망치는 통에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현역 군인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모든 해양 초소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에서 군으로 해상 초소가 넘겨진 거죠. 근데 군인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K 소총에다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땅은 국경이라면 국경 말뚝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어디까지가 북한 땅이라고 했지만 바닷물은 봐도 이게 어디가 국경인지 모릅니다. GPS를 켜놓기 전에는. 그래서 그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2011년 8월 4일 날에 8.4 상무라는 게 조직됐습니다. 김정일이 그 지시로.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2007년도에 청진에서 청진의 의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 4명이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다시 의대진에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역시 또 일본으로 왔습니다. 예, 그분들도 다 일본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래서 이게 동해바다로 도망치는 이 사건이 서해는 뭐 저게 주울라 갔다가 밀물 썰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남쪽으로 밀려 들어온다지만 동해는 내가 일부러 결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쪽으로 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동해에서까지 해상 탈북이 일어난다 해서 이걸 밑에서 제의드린 게 해상 탈북하는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이 불량한 사람들은 태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오니까 김정일이가 거기에 비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2011년도 8월 4일 방침 비준으로 됐다고 해서 그걸 8.4 연합상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있을 때 당시 청진에서는 그랬습니다. 함경북도당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 과장 한성호를 총책임자로 해가지고 검찰인은 1명, 그 다음에 회사지도처에서 1명, 회사지도처라는 게 청진시 보위부에서 1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부에 1명, 그 다음에 청진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1명, 노동과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직장 생활에서 자기 살림이 안 되니까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직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잡는 걸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각 분야 사람들이 망라돼가지고 8.4 상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둣가에 나와서 이미 그 선택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다 잡습니다. 그래서 문건 보자. 어느 배 타냐. 떼어놓고는 그 다음에 특히나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신원을 깝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처럼 뭐 전쟁 때 우영군으로 들어왔거나 월남자 가족이 있거나 가족 친척 중에 뭐 정치범이라든가 뭐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있거나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바다 출입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바다 나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율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뭐 누구 뭐 마음대로 바다 나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4명 이하는 출항을 안 시킵니다. 근데 저희 때는 3명이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원래 저도 나갔는데 1명이 오기로 했는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돼서 저는 출항 못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 4명이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되냐면 자, 가령 신뢰를 들면 저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1명 있어서 자, 우리가 남쪽으로 가자 하고 했을 때 초소에서 내보내면 우리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2명만 마음 맞으면 교대로 초타를 잡고 남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4명을 태우게 하게 되면 우리는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쪽에 가겠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2명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까. 이게 바로 북한에서 하는 탈북 방지입니다. 2명이든 3명이든 내보내게 되면 뜻이 맞는 놈들끼리 다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어떻게 일이 되려니까 초소 그 군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에 청진항에서 절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또 듣던 데들 보니까 이렇게 초소에서 태우라고 해도 선장 자체가 자기가 오징어를 못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곡이 앉으면 줄이 엉켜서 잡지를 못한대. 선장 자체도 안 내보니까 초소 자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게 뭐 해상군사분계선 쪽에서 우리 남측 대한민국 해군이 발견했는데 도망쳤다. 그래서 제가 댓글들도 보니까 왜 도망쳤냐? 이게 범죄자를 파괴를 하는데 저도 그거 얼마든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배가 몰고 올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쪽을 향해 가는데 제 왼쪽은 일본이고
제 오른쪽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저런 조그만 점이라도 보이게 되면 제 심장은 쾅쾅쾅쾅 뜁니다. 예.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배가 다 저를 잡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이는 배는 제가 마음을 놓습니다. 일본 쪽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검은 점이 보인다면 저는 멀리서 보여도 배 가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직선 가다가 쑥 이렇게 갑니다. 멀리서부터 피해가지고. 예. 그런데 특히나 제가 낮에 봤는지 밤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뭐 초저녁이라든가 밤에 봤다게 되면 아마 북한 경비정이라고 오인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예. 저도 해상군사분계선을 오후 5시 50분에 넘었지만은 제가 4시간 동안 뒤도 돌아 안 보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북에 있을 때 듣던 데는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양측이 각각 1마일씩만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마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봤을 때 이분들이 대한민국 해군을 봤을 때 혹시 이게 북한 경비함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서 도망쳤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는 또 해군이 못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몰고 온 배가 22마력입니다. 디젤 엔진 중국산 22마력인데 그럼 이 배도 봤을 때 저는 기껏해서 28마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배의 속도가 시간당 1노트입니다. 시간당 1노트. 근데 군함은 보통 20노트 이상 됩니다. 근데 20노트 4배 이상 빠른 배가 거북이처럼 가는 이 배를 못 잡았다? 저는 이거 자체도 또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 거기서 조업하다가 김체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데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작업하고 이렇게 뚝 들어오게 되면 온 가족들이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가 이것처럼 뭐 부모라든가 뭐 와이프라든가 자식들이 마주 올라와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그런데 11명 태우고 갔는데 3명만 오고 16명이 안 왔다? 내 가족들도 다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명이 내려서 1명이 붙잡혔길래 2명이 다시 나왔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해상에서 오랫동안 작업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기름은 다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나오자면 김책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20마일입니다. 2배 속도로 쉬지 않고 온군 이틀 동안 달려야만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냐? 시간당 1노트라고 하는데 정작 나가서 맞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게 되면 1노트가 못 나갑니다. 3.5노트, 4노트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항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도 지켜야 되고 도저히 2명이니까. 그러잖아 하루에 60마일씩이라도 완전히 넘기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름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을 어디서 보충했다는 겁니까? 그럼 3명 중에서 1명이 잡혔다. 그럼 벌써 수사가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체강도 그렇습니다. 항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군인이 총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이 총을 쥐고 있는 앞에서 배를 그냥 몰고 갔다? 그럼 실탄이 발사됩니다. 왜? 출입증 이런 가정도 걸치지 않고 그냥 내빼면 이거는 도주를 봅니다. 예. 그럼 실탄을 가리게 그러면 저래 잡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뜬 배가 기껏해서 4노트, 5노트 배를 못 잡는다고요? 북한 경비정이 아무리 날아가도 20노트는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말도 그리고 뭐 16명을 살해하고 자강도로 가겠다고 했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다에서 탄 사람이 김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120마일 앞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러면 거기로 가겠다고 하지 누가 대한민국 저 자강도로 갑니까? 자강도도 북한 지역에 북한의 이 사법체계가 미치는 곳인데 거기에 숨어있을 게 한둘도 뭐 중국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자강도를 선택했다도 아니고 자강도 상권에 숨어 살기 위해서 자강도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줄여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사람의 뭐 진술 자료들이랑 있다는데 그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밝혀서 의문점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16년도 11월에 입고 갔습니다. 오기 전에 저도 이 낚시살 배를 타고 낚시잡이를 하여서 합니다. 먼저 박민철 씨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배는
제가 그 보건대에도 한 7명 내지 8명 탈 만한 배입니다. 16명까지는 탈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16명을 살인했다는데, 혹시 다툼을 했는데, 그 다툼을 육상에 가서 서로 해결하거든요. 바다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서로 다 칠성판을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 바다에 나왔는데, 바다에서는 천상에서 주먹을 치도 다투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오해가 있으면은 육상에 와서 다투면 다투지, 이거 자체가 원래 바다에서 살해했다는 게, 이거 믿지 못할 소리고, 배에 또 16명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착에서도 16명 살해한 그 배가 항력이 평할 수도 없어요. 도착하면 다 출항할 때 인원이 다 배 명부가 배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대수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건 믿기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 국군 기무사에서 그 합심요원, 중앙합심요원으로 2011년까지 1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통해서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신문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용 전 실장님이 그 기순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김책항에서 최초의 그 복귀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그 체포가 돼가지고 2명이 도저히 북한에서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제 도피 목적으로 남하를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면은 그 김책항보다는 그 김책항에서 이 남한 120마일 떨어진 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거리인 남한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기순을 목적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2일 날 그 방역 당국이 14시 30분에 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14시 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합심은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통상 지역 합심이 1일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1일 이상을 지역 합심에서 실시를 하고, 이게 우리 선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중앙 합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중앙 합심을 요청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1월 2일 오후 14시 30분부터 합심을 했으면은 중앙합심조가 합심할 수 있는 그 저번에 보도된 거 보면 1일 만에 그 합심을 종료했다고 했는데, 중앙합심조가 합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합심하지 않고 아니면 지역합심만 종료한 건지, 아니면 중앙합심이 투입돼서 합심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합심 1일 만에 종료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순 북한 탈북 어민이 우리 남한에 와서 기순을 요청하였고, 또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면은 최소한도 그 16명을 살해한 과정을 조사하는데, 이거는 하루 만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선박이 16m 되는 선박을 거기서 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닌지 현장 조사를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해했을 때 저쪽에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데 선박도 하루 만에 대상자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끝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순자가 발생하면은, 이 탈북자가 발생하면은 기초적으로 개인 신상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것도 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하는데 이것도 최소한도 하루 이상은 걸립니다. 틀린 거면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탈북 살해하고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 동기 이런 걸 다 조사하려면은, 통상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은 보름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순을 자기가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순의 진정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루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중앙합심조 요원으로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하신 세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위임을 보면 이제 2019년 3층 목항 요 사진 한번 봐주시죠. 이 사진에 보면 선명히 지읒새 293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제가 들어보니까 군 부업선이라고 하는데 그 우선 이런 선명을 가지면 군 부업선이 맞습니까? 군에서 북한군에서 운영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 부업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선명에 즈새 29384라고 썼습니다. 즈는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요? 네, 함경북도가 즈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라진이 흐입니다. 예? 서가 뭐라고? 라진은 흐. 동해연선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함경남도는 공, 그 다음에 강원도는 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뜨에 몇 하게 되면 함경남도 드랄선 몇 호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스만에 몇 하게 되면 강원도 만능선 몇 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새는 무슨 걸 의미하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라고 썼을 때는 이거는 함경북도 민간 어선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군부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뒤에 이렇게 절에 숫자로만 나갑니다. 이게 군부번호입니다. 거꾸로 알고 있었네 제가. 여기 선명 뒤에는 오징어잡이가 군부업선이 몇 선명이야? 숫자로만 나온 거는 군부, 그러니까 무력부라든가 청참호부 소속 이런 군부대 외화벌이 어선이고 이 자처럼 한글로 즈라고 나오는 거는 함경북도 소속 어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낸 게 군 부업선이라면 군 부업선에 그러니까 군에 고용된 어부들이네요, 그죠? 북송된 사람이? 예? 예, 군부대에 이제 고용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군 부업선이 18명 정도 타면 여기에 현역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역 군인이? 같이 안 타죠?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선명 가지고 표시가 나요? 근데 이번에 18명이 현역이 안 탔다고 박명철 씨 보시는 이유는 뭐죠? 합의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타고 온 배도 청진시 소속 김체 공군대학 소속 부업선입니다. 군 부업선이 있었어요? 제가 타고 온 배도 김체 공군대학 군 부업선을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바다 나가는 거는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이 대신 거기다가 1년에 오징어 1톤이라든가 이런 바치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신 군부대에서는 저희들한테 배 문건을 빌려줍니다. 군 부업선이라는 게 군대에서 고용주가 돼서 어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군 배를 빌리고 군 배를 빌린 게 아니라 오직 군부대에서 주는 거는 문건밖에 없습니다. 노구자재라든가 배 엔진 이거는 다 민간인들이 자기 개인 사비로 하는데 직장적을 거기다 두었다 뿐입니다. 허락을 소위 편의 취직한 거네. 그러니까 그걸로 저거를 올려놓고 그리고 저거 올리고 등록한 그 비를 그렇죠. 얼마든지 주는 그걸 군부업선이 하는군요. 그럼 이제 남발을 이렇게 숫자로만 군대로도 부여받겠네요. 그 다음에 대신 어디 민간 사업소 소속이다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역시 문건만 빌려가지고 개인 사비로 자기 다 이렇게 해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군부업 이번에 오징어잡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군 부업선으로 타고 있던 어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나머지는 다 이런 다른 데서 모은 사람. 고용됐던 사람이고 이 선장이나 누구 선장은 무조건 직원입니다. 선장은 이 사람은 이제 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배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선장인데 선원들을 이제 모집해서 오징어잡이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 위에가 이제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를 말리는 데잖아요, 그죠? 그럼 어창은 따로 있습니까? 어창은 따로 없죠? 이 밑이 어창입니다.
근데 오징어 잡으면 바로 여기 말리는데 어장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런 배 네? 같은 경우에 어장도 있네요. 그러면 이 선수에는 뭐 그물이라든가 밧줄 같은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이 선원실입니다. 그 안에 선원실은 따로 있고 이 안에 취사도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마실 물 같은 것들 넣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 되면 그 휴게 장소죠. 쉬는데 선실 네.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저는 여기 기껏해서 한 6명 정도밖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장은 따로 있고. 고창이 없는 게 고창이가 이겁니다. 왜 없냐면 고창이가 없다는 게 얼음도 없고 냉동고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고기를 잡든가 낙지,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는데 잡으면 즉시 따가지고 배를 다 제거하고서 건조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안 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건조대로 바로 올려버리네요. 출경 시 이제 검사하는 뭐 필수 물자나 이제 설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다로 이제 출경해 나갈 때 정상으로 검사가 필수인 물자라든가 특히 뭐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료 같은 경우는 아마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엔진에 따라서 틀린데 이런 정도 엔진이면 그저 한 100리터 그 정도로 제한을 둡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더 멀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는 100리터로 하지만 실제 신용도는 뭐 200리터 한 드럼을 싣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본 필수적으로 갖춰질 게 이제 일반 다 개별 문건들입니다. 모의에서 발부반, 바다 해상 출입증. 그 선장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단체, 뭐 집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개인대로 따로 출입증이 있고 이제 개인대로 출입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임시 출입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연장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선장이나 기관장 같은 이런 분들은 고정 직원들이길래 이분들 거는 완전 출입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장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제 출경했을 때 19명이 이제 출경했고 북한에 다시 이제 항에 돌아가서 한 명이 이제 무트로 올라갔다, 뭐 오징어 팔려 올라갔다.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서류가 있을 것이고 집체 이제 서류가 있을 거고 개개인의 서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19명, 16명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11명이 탔는데 16명을 놓고 3명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해상 초소를 나갈 때 자체가 승선 인원을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또 근무서는 군인들 자체가 매 개별 바다 출입증을 확인합니다. 얼굴하고 대조합니다. 그러겠죠. 네, 사진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조하고 이렇게 하고 왔을 때도 역시 그 인원이 타는 거 왜냐면 북한에서도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해상으로 간첩이 침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선할 때도 역시 1인당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창을 열어봅니다. 그건 규정입니다. 그런데 16명이 타는데 3명만 왔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뭐 해줬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부두에서 저래 3명을 다 체포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한번 출항하면 그 가족들이 이제 다 나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오면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보면 가족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바다를 전문 관리한 어장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산하에 배가 만약 1척이 있다면 그 전문 배 문건들 왜 여기 해사도 가야 되고 보유배도 가야 되고 다 도장 찍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문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어장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중 나옵니다. 왜? 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눈을 다 피해서 3명이 몰래 왔다. 만약 규정대로 한다게 되면 군인이 벌써 바다 초에서 이 사람을 다 체포하게 돼 있습니다.